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기의 성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기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연기. 연기라고 생각하면 굴뚝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굴뚝? 굴뚝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연기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그 연기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아니고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그 유독가스 같은 뭐 그런 연기를 이제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 즉 영어로 하면은 스모크죠, 그죠? 연기 스모크. 그래서 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정의가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연기의 정의는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되는데, 자 가연물 중에서 완전 연소되지 않은, 그러니까 결국 불완전 연소가 된다는 얘기죠. 불완전 연소가 된 고체 또는 액체에 밀입자가 아주 작은 그 밀입자 말하는 거죠. 밀입자가 이렇게 공기 중으로 떠돌아다니는 상태, 이제 그것을 연기라고 하는 거죠. 연기.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죠? 그래서 연소 생성물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로 연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하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연기. 그리고 자 수직으로 연기가 이동하는 속도, 수직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로 가는 거잖아요, 위로, 그죠? 수직으로 연기가 이동하는 속도는 수평으로 이동하는 속도보다 어때요? 더 빨라요. 옆으로 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좀 이따 할 거예요, 속도는. 그리고 연기 중에서 액체 밀입자에게만 바로 보다 유독성이라는 독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연기는 대류에 의해서 전파가 돼요. 대류. 그러니까 대류는 이제 열 전달의 종류에서 할 거예요. 이건 또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연기는 대류에 의해서 전파된다. 그래서 대류라고 하는 거는 보통 유체의 이동. 유체라고 하는 거는 기체 또는 액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체의 유동에 의해서 열 전달이 되는 것을 대류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기에 문제점들이 있어요. 연기가 뭐 사람에 좋지는 않죠, 그죠? 좋지는 않아요. 항상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 연기의 문제점에 첫 번째로 시각적인 유해성이 있어요. 시각적.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 피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피난을 하는데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피난에 어떤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유해성으로는 가시거리 확보가 곤란하다. 앞이 안 보이잖아요, 연기가 짙으면. 그 다음 심리적인 유해성이다. 자, 심리적으로 연기가 앞에 이제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불안감이 먼저 오잖아요, 그렇죠? 불안감. 그래서 심리적인 유해성도 자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리적인 유해성. 자, 우리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은 자 사망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화재 발생했을 때 뭐 불에 타서 뭐 죽는다 이런 것보다 바로 질식사. 연기, 유독가스의 질식이 돼서 거의 다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적인 유해성이 뭐예요? 연기가 폐 속으로 유입되면 혈압 강화로 혈액순환 장애와 장기간 노출로 뇌신경이 손상된다. 결국은 질식에 의한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그 연기의 문제점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시각적인 유해성, 그다음 심리적인 유해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리적인 유해성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기의 이동 속도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이거. 연기의 이동 속도.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연기의 이동은 수직으로 이동할 때의 속도가 수평으로 이동할 때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속도가 초당 0.5에서 1m 정도입니다. 이 수치 기억하셔야 돼요.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초당 0.5에서 1m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고요. 자, 수직 방향인 경우에는 어때요? 초당 2에서 3m의 속도로 연기가 이동을 합니다. 어때요?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빨라요?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빠르잖아요. 3배에서 4배 정도. 자, 그런데 더 빠를 때가 있어요. 어디냐? 계단실. 자, 계단실에서의 수직으로 이동하는 속도는 더 빨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계단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게 바깥에 실외인 경우랑 계단실을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더 이게 밀폐되어 있어요? 바로 계단실이죠. 자, 계단실이 그만큼 더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실외보다. 그래서 계단실 내에서의 수직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속도는 초당 3에서 5m 정도 됩니다. 요 세 가지 수치들 있죠. 세 가지 수치들 반드시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연기의 이동 속도가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기의 농도 표시법. 연기. 우리 연기를, 자, 연기가 만약에 되게 짙다, 옅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연기의 농도로 우리는 얘기를 해요. 농도가 얼마큼 되는지. 그래서 이 연기의 농도 표시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농도가 있고요. 상대 농도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뭐 더 중요한 걸 따지자면은 바로 이 상대 농도가 더 중요해요. 둘 중에 주기준을 따지자고 한다면. 그럼 먼저 절대 농도를 보시면 절대 농도에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중량 농도법과 그리고 입자 농도법. 그래서 이 중량, 자, 중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중량은 무게죠, 무게. 그죠? 무게. 입자라고 하는 건 입자를 얘기할 때는 입자 몇 개다. 개수를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량 농도법 같은 경우에는 단위 최적, 부피죠, 부피. 단위 최적 중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의 중량으로 비교를 한다는 거죠. 완전히 이건 절대적으로. 그죠? 어떤 일정한 그 최적, 단위 최적 안에 있는 그 입자의 무게, 중량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다. 아니면 세제곱 센티미터 퍼 그램이다. 이런 식으로 단위 최적당 중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입자 농도법은 똑같아요. 단위 최적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입자의 개수. 입자가 몇 개냐. 그죠? 개수. 그래서 이 입자의 개수를 이렇게 하나하나 세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죠? 입자. 미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세제곱미터 퍼 몇 개. 그죠? 중량 농도법과 이렇게 입자 농도법 두 가지가 바로 절대 농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농도가 중요해요. 상대 농도가 이제 그 출제 빈도도 가장 높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상대 농도법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여기 보세요. 바로 감광계수법. 감광. 그럼 여기서 감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감소. 뭐가 감소하는 거예요? 빛광자, 그죠? 빛이 감소하는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감광계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보시면 감광계수란 연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된 빛의 양을 의미한다. 그죠? 그러니까 연기의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어때요? 빛이 감소하겠죠. 그죠? 들어오는 빛이 차단되잖아요. 연기가 짙으면. 그죠? 그래서 연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된 빛의 양을 바로 감광계수라고 하는 거죠. 감광계수. 그죠? 그래서 연기 농도가 진하면 연기 속의 입자들에 의해서 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가시거리가, 그죠? 앞에 볼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거죠. 가시거리가 짧아져서 감광계수는 뭐하다?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광계수가 크면 클수록 그 연기의 농도가 진한 겁니다. 맞나요? 감광계수가 크면 클수록 연기의 농도는 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표. 이거 중요한 겁니다. 감광계수와 가시거리. 그리고 그 감광계수에 따른 그 상황 있잖아요. 상황. 요 상황도 같이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보시면 일단 감광계수가 0.1이다. 뭐 단위는 그 미터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그죠? 단위는. 그래서 감광계수가 0.1일 경우에는 가시거리가 20m에서 30m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기가 그렇게 많이 진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20에서 30m까지 보여요. 그럼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 자, 감광계수가 0.1일 때는 그 연기 감지기가 작동할 정도, 연기 감지기가 작동할 정도의 그런 농도입니다. 0.1인 경우. 그 다음 감광계수가 0.3일 때는 가시거리가 한 5m 정도밖에 안 돼요. 5m까지밖에 못 봐요. 가시거리가 5m. 이때의 상황은 건물 내부에 익숙한 사람이 피난할 때 약간 지장을 느낄 정도의 농도예요. 그죠? 건물 내부에 익숙한 사람은 그 길을 잘 알잖아요. 길을 잘 알지만 피난에 약간 지장을 느낄 정도의 농도 0.3이에요. 감광계수 0.3. 그 다음에 감광계수가 0.5. 자, 0.5일 때는 가시거리는 얼마예요? 3m입니다. 3m까지밖에 안 보여요. 3m. 이것은 약간 어두운 것을 느낄 정도의 농도다. 어두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 그 다음 감광계수가 1일 때는 가시거리가 1에서 2m 정도가 되고요. 이제 거의 눈앞까지 안 보이네요. 이만큼 1에서 2m.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농도죠.
그죠? 거의 앞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감광계수가 10일 경우에는 가시거리가 0.2에서 0.5m. 그러니까 결국 20cm에서 50cm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일단 이만큼. 그죠? 이만큼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화재 최성기 때의 농도입니다. 화재 최성기 때. 최고로 올라갔을 때 최고점. 최성기 때의 농도고요. 유도등이 안 보여요. 그죠? 피난 유도등이 안 보일 정도의 농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감광계수가 30이다. 30이다. 이거는 거의 가시거리도 없어요. 안 보여요, 아예. 그래서 출하실에서 연기가 분출할 때의 농도다. 이렇게 해서 감광계수, 그리고 그 감광계수에 따른 가시거리, 그리고 그때의 상황까지 이렇게 하나씩 잘 매치를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크로스로 막 물어볼 때가 있어요. 크로스로. 네? 그래서 요 각각 감광계수와 가시거리, 그때에 맞는 상황까지 이렇게 좀 잘 매치하셔가지고 암기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기를 이동시키는 요인들. 자, 연기가 그럼 왜 이동을 해요? 왜? 연기가 왜 이동을 할까요? 연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죠? 있는데, 자, 첫 번째 요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팽창력. 그러니까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팽창. 수축에 반대죠. 그죠? 팽창한다고요. 그래서 화재실 내의 온도 상승.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면은 그 화재실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재실 내의 온도 상승에 따른 최적의 팽창. 그죠? 부피가 팽창한다고요. 팽창. 그래서 팽창으로 압력이 높아져서 연기가 유동한다는 거예요. 압력차로. 그죠? 그러니까 압력 같은 경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압력이 높아져서 연기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팽창력에 의해서. 그 다음에 부력. 자, 부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력은 이렇게 우리 몸이나 물체를 이렇게 띄워주는 힘이잖아요. 띄우는 힘. 그죠? 그래서 화재실 내의 온도가 상승해서 상하부, 위아래, 그죠? 위아래의 밀도차 또는 비중차가 발생해서 연기가 상부로 이동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연기가 어디로 이동해요? 보통 위로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그죠? 그래서 부력에 의해서도 연기가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연돌 효과 또는 굴뚝 효과라고 하죠. 굴뚝.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그 강의 시작할 때 저기 말씀드렸잖아요. 연기하면 떠오르는 게 뭐라고요? 굴뚝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연기가 바로 그 굴뚝처럼 이렇게 위로 수직으로 이렇게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연돌 효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연돌 효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건물 내외, 건물 안쪽과 건물 바깥의 어떤 차? 온도차. 온도. 그렇죠? 온도차에 의한 밀도. 자, 온도차에 의해서 밀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류가 위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층 건물일수록 연돌 효과가 제일 크게 나타나요. 고층일수록. 저층보다 고층일 때 연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 밖에 또 뭐가 있어요? 바람이죠. 바람이 불면 당연히 연기가 이동하겠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그죠? 그래서 건축물 외부의 바람이 건축물 내로 유입되어 연기 이동에 영향을 준다. 그죠? 바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공조설비. 그러니까 공조설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건축물 내에 뭐가 있어요? 냉난방 설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냉난방 설비에 의해서도 어때요? 연기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내부에 있는 냉난방용 공기 조화 설비에 의해서 연기가 이동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바람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그 바람인 거고, 공조 설비는 인공적인 바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자, 피스톤 효과. 자, 피스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피스톤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피스톤이.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효과인데, 결국 건축물 내에 뭐가 있어요? 건축물 내부에 승강기,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엘리베이터가 바로 피스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톤 역할을 하면서 바로 연기를 이동을 시킨다는 거죠. 그죠? 승강기가. 그래서 건축물 내부의 승강기가 피스톤과 같이 이동하며 연기의 유동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를 이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겁니다. 연돌 효과, 스택 이펙트.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연돌 효과 중요하다고 했죠. 그 연돌 효과를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자, 일단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근본적인 원인. 굴뚝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 건물 내 외부의 어떤 차에 의해서?
온도차, 그죠? 건물 내 외부의 온도차에 따라서 공기가 흐르는 현상이에요. 연돌 효과가. 그래서 이 굴뚝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바로 고층 건물에서 더 잘 나타납니다. 고층 건물일수록. 그죠? 그리고 평상시 건물 내의 기류 분포를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죠. 그죠? 중요 요소이며 화재 시 연기의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연돌 효과입니다. 그리고 건물 외부의 온도가 내부의 온도보다 높은 경우에, 그죠? 저층부에서는 내부에서 외부로 공기의 흐름이 생긴다라는 거 해두시고요. 그 다음 참고사항으로 연기 거동 중 굴뚝 효과와 관계 있는 것, 요 세 가지 잘 보셔야 돼요. 일단 건물 내외의 온도차라고 했고요. 그리고 화재실의 온도, 그리고 건물의 높이. 그래서 고층 건물일수록 연돌 효과, 굴뚝 효과가 더 잘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연 방법. 자, 이제 연기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그 연기가 발생하면은 그거를 그냥 두나요? 아니죠. 연기를 내보내야죠. 바깥으로. 그죠? 그 연기를 제거하는 방법. 재연, 연기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연기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희석하는 거. 그러니까 희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농도를 약간 묽게 만드는 거죠. 희석. 그리고 배기. 배기는 아예 연기를 외부로 내보내는 거. 그 다음에 차단. 차단은 어떠한 일정한 구역에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 차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차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 방화문, 방화 셔터. 그죠? 이런 것들이 있죠. 차단하는 방법. 그래서 희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연기의 농도를 묽게, 옅게 만드는 건데 외부로부터 신선한 공기를 대량 불어넣어서 연기의 양을 일정 농도 이하로 낮춰주는 것. 이것을 희석이라고 합니다. 희석. 그 다음에 배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연기를 배출시키는 거. 외부로. 그래서 건물 내의 압력차에 의해서 연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것을 배기라고 하고요. 배기. 그리고 차단이라고 하는 거는 연기가 일정한 장소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 차단시키는 것. 그죠? 이렇게 해서 재연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희석과 배기, 그리고 차단.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열 전달. 자, 열 전달의 종류를 볼게요. 자, 열 전달은 크게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열 전달 방법은. 그래서 전도의 방법이 있고요. 전도, 그리고 대류, 그리고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과학 시간에 이제 많이 이제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과학 시간에 했던 거.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열 전달은 온도 차에 의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자, 보세요. 자, 열은 높은 온도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거죠. 절대로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이동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시겠죠?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까지 이동하는데 언제까지 이동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동해요? 두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평형 상태가 될 때까지 이동합니다. 열은. 그죠? 그래서 열 전달 메커니즘을 보면 온도차, 부력차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으로 자, 무엇이 있다고요? 열 전달의 종류에는 전도와 대류와 복사. 세 가지입니다.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벽을 통하여 발생하고 대류는 벽과 화염 사이에서 일어나며 복사는 멀리 떨어진 공간으로 이동한다. 라고 해서 이 전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체 물질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이 대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유체의 유동에 의해서 열 전달이 돼요. 그래서 유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기체나 액체가 있죠, 액체. 그죠? 유체의 유동에 의해서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고요. 이제 복사. 이 복사는 이건 매질이 없어요. 잘 보세요. 전도는 고체라고 했죠. 고체. 대류는 유체, 기체나 액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복사는 매질이 없어요. 매체. 그러니까 이 매질 없이, 매체가 없이 그냥 그 복사 에너지 있죠. 전자기파를 통해서 열이 방출되는 거예요. 매질이 없다고요. 복사는.
그래서 여기서 이 세 가지의 그 열 전달의 종류 세 가지를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 자, 여기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자, 기체, 액체, 고체에서 일어나는 분자 진동에 의한 열 에너지 이동. 그래서 이걸 뭐냐? 바로 푸리에의 열 전도 법칙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푸리에의 열 전도 법칙. 그래서 열 에너지가 균등하게 되기 위해 뜨거운 부분에서 차가운 부분으로 열이 이동하며 고체 및 정지된 유체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지된 유체도 돼요. 아까 그 전도 같은 경우에는 유체가 이동할 때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유체에서도 전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전도. 그래서 뜨거운 커피잔에 담긴 금속 숟가락에 노출된 끝은 전도에 의해서 뜨거움을 느끼며 전도는 순수한 금속 고체에서 가장 현저하게 일어난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자, 보세요. 자, 여기 어떤 그 잔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뜨거운 커피가 들어있대요. 뜨거운 커피가. 그럼 여기 뜨거운 커피에다가 그 스푼, 그죠? 숟가락. 이렇게 숟가락을 이렇게 담아놨어요. 담아놓으면, 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이걸 만지면 뜨거움을 느끼죠. 그죠?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여기 뜨거운 커피에 있는 그 열이 이 숟가락으로 이동한 거예요. 열이 이동한 거라고요. 그때 어떻게 이동한 거냐면은, 이 고체인 이 숟가락의 안에 있는 그 분자들의 이동, 분자들이 활발하게 이동하면서 열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가놓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를 만지면 그 뜨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직접 이 뜨거운 물을 안 만져도 이 스푼을 통해서 그 뜨거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그 전도의 현상인 거예요. 전도 현상. 아시겠죠? 전도. 그래서 실내의 공기가 바깥 공기의 영향으로 열 손실이 되는 것은 뭐에 의한 전도예요? 벽체. 예, 벽체에서의 전도에 의한 거죠. 벽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보세요. 자,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뭐 한 그 실내라고 할게요. 실내가 있고 여기가 지금 외벽이에요, 외벽. 여기가 지금 외벽이에요. 외벽. 그럼 여기 이 실 바깥에는 어때요? 여기는 차가운 공기가 있고요. 실내에는 그래도 따뜻한 공기가 있잖아요. 따뜻한 공기가 있어요. 근데 자, 시간이 지나면 이 외부에 있는 그 차가운 공기가 이 외벽을 통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실내의 공기가 점점 추워진다고요. 차가워진다고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외벽을 통한 전도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된 거야? 식는 거라고요. 식는 거. 이게 바로 전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자, 아까 들었듯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즉, 이 안에 있는 실내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그 실외에 차가운 공기 쪽으로 열이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차가운 공기가 들어온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이 외벽을 통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열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더 추운 거죠, 실내가. 이런 게 바로 전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밑에 보시면 전도에 의한 그 열량. 자, 열량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뭐예요? L분의 K 곱하기 A 곱하기 T2-T1입니다. 그래서 요 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벽체라고 했을 때 그 벽체의 두께입니다. 두께. 네. 두께예요. 두께. 그리고 요 K는 바로 열 전도율입니다. 열 전도율. 이 열 전도율 같은 경우는 물질마다 다 고유한 값이 있겠죠. 고유한 값이. 그러니까 쇠랑 나무랑 플라스틱 다 이 열 전도율이 같을 수는 없겠죠. 다 달라요. 그죠? 물질별로. 그리고 A는 바로 단면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를 이제 도식화를 해보면 이런 거죠. 도식화를 해보면 자, 여기에 이렇게 외벽. 자, 이게 외벽이랄게요, 외벽. 그리고 여기가 좀 더 따뜻한 공기. 여기가 따뜻한 공기고요. 여기가 차가운 공기입니다. 여기가 차가운 공기. 그죠? 자, 차가운 공기예요. 그러면은 열은 어디서 이동한다고? 열은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이렇게 이동한다고요. 맞나요? 열. 그래서 이 공식에 보시면은 그 L이라는 그 값이 어디예요? 바로 이거 벽체 여기 요거의 두께, 두께가 L인 거예요. L. 그죠? 그리고 이제 K는 뭐 열 전도율이니까 이제 고유한 값이고요. 고유한 값. 그리고 이제 단면적. 단면적은 여기 외벽. 여기 이제 외벽. 이 면적. 이 면적이 A의 값이에요. A의 값. 그죠? A의 값. 그리고 T2-T1이다? 그럼 어디가 T2게요? 어디? 여기가 T2죠. 높은 쪽의 온도. 여기가 낮은 쪽 온도 T1이 되겠죠. T1. 그죠? 그래서 T2 빼기 T1. 즉, 온도차. 그죠? 온도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전도에 의한 열 전도 열량 구할 수 있다는 거죠. L분의 K 곱하기 A 곱하기 T2-T1. 이렇게 해서 공식이 나오는 거죠. 이 공식을 이제 우리가 프리의 그 열 전도 법칙이라고 해요. 프리의. 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이제 알겠죠. 물질별로. 자, 물질별로 이렇게 열 전도율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다 암기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알루미늄의 그 열 전도율이 대략적으로 한 237 정도가 돼요. 열 전도율. 그러니까 이 물질별로 다 어때요? 다르죠? 열 전도율이 다를 수밖에 없죠. 물은 0.6 정도 되고요. 그죠? 공기는 뭐 0.026 정도.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유리는 0.81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 통해서 나오는 것들만 좀 암기를 해두시면 되고요. 이거를 뭐 다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별로 열 전도율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대류입니다. 대류. 자, 보세요. 자, 내용을 먼저 보시면 자, 대류는 고체 표면과 이동 유체,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유체가 이동할 때, 그래서 이 이동 유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열 전달을 말한다. 그래서 유체, 기체 또는 액체를 유체라고 하는데, 유체가 고체 표면을 흐를 때, 자, 온도가 서로 다르다면 유체와 고체 표면 사이에는 뭐가 발생한다? 그쵸? 열 전달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온도가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동 안 해요. 평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 차가 생길 때 그때 바로 열 전달이 발생하는 거죠. 온도 차가 생겼을 때 온도차. 자, 유체의 유동이 없는 경우에는 뭐에 의해서만? 전도에 의해서만. 전도에 의해서만 열 전달이 발생해요. 그런데 유체의 유동이 있다. 유체의 유동이 있으면 바로 열 전달률을 증가시키는데 자, 이와 같이 유체 유동이 수반된 자, 보세요. 유체 유동이 수반된 전도 현상으로 유체와 고체와의 열 전달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대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뉴턴의 냉각 법칙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프리의 법칙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대류는 바로 뉴턴의 냉각 법칙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뉴턴의 냉각 법칙.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류라고 하는 것은 대류는 거의 전도랑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전도라고 하는 거는 유체의 유동이 없을 때예요. 그죠? 유체의 유동이 없을 때. 그런데 이 전도에다가 유체의 유동이 있으면 이거는 뭐라고요? 대류라고 해요. 대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그 대류가 뭐가 있냐면은 이거 있어요. 그 겨울철에 이렇게 난로나 뭐 라디에이터를 틀어놨을 때 어때요? 그 주변 공기가 따뜻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대류에 의해서 열 전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어떠한 유체가 이동한 거예요? 어떠한 유체가? 기체가. 그죠?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그 실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대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대류.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냐면 또 이제 대류 열 에너지, 대류 열량. 이게 있어요. 대류. 그래서 Q는 H 곱하기 A 곱하기 T2-T1. 자, 해서 요 H의 값은 대류 열 전달 계수라고 하고요. 그죠? 대류 열 전달 계수라고 하고요. A는 대류 면적이고요. T2-T1은 온도차입니다. 온도. 그죠? 고온에서 저온을 빼면 되겠죠. 온도 차니까. 고온 빼기 저온. 자, 이렇게 해서 대류 열 에너지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뭐 이런 문제들은 이제 어디서 출제가 되냐면은
소방 원론에서는 이런 계산 문제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제 기계 분야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 있잖아요. 기계 분야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소방 유체역학에서 이런 계산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방 원론에서는 이런 공식은 안 나온다. 예, 참고 삼아서 자,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복사. 그죠?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 자, 복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 바깥에 나가서 딱 서 있으면 어때요? 따뜻하죠? 왜 따뜻한 거예요? 뭐 때문에? 태양 때문에. 자, 태양이 우리한테 그 따뜻함을 줄 때 어떤 매질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사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그 따뜻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뜻함을 느껴요. 그것이 바로 복사 열 전달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자, 복사 에너지는 물체 표면을 통해서 방출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 같은 경우는 그 태양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거예요, 열이. 그죠? 그래서 이 에너지는 물체 내부 영역으로부터 경계의 표면으로 뭐가 된다? 공급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체 표면에 입사되는 복사 에너지는 물체 내부 깊숙이 침투되면서 흡수된다. 그래서 자, 전도와 대류는 열 전달 매체가 있었죠. 전도는 뭐였어? 전도는 고체나 이동하지 않는 유체. 그죠? 이게 열 전달 매체였고요. 그리고 대류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유체가 바로 열 전달 매체였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전도와 대류 현상이 발생하지만 복사는 물질 매질에 상관없는 전자파 방식의 에너지 방출로 이거는 매질 없이 바로 열 전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열된 물질과 떨어져 있는 물체에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죠? 복사 에너지가 방출됨으로써 바로 우리가 열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식을 보세요. 자, 식을 보시면은 복사 에너지죠. Q. 복사 에너지는 시그마 곱하기 A 곱하기 T의 4제곱. 자, 이거 중요해요. 이거 4제곱이라는 거. 이거 4제곱.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엇으로 얘기할 수가 있냐면은 바로 스테판 볼츠만 상수 있죠. 스테판 볼츠만 상수 시그마 요거 스테판 볼츠만 상수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A라는 값은 이제 받는 단면적이고요. 요 T가 절대 온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사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이 복사 에너지 그래서 복사체에서 발산되는 복사 에너지, 복사열은 바로 복사체의 절대 온도, 이 T가 절대 온도잖아요. 그죠? 절대 온도의 몇 제곱이다?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몇 제곱? 4제곱에 비례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4제곱에 비례한다. 4제곱에 비례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자, 이렇게 해서 열 전달의 종류 몇 가지 배웠어요? 몇 가지? 네, 3가지를 같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연기의 성상과 그리고 열 전달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